대한 모든 것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투더골드문 진행의 아나운서 황희서입니다. 비트코인이 나흘째 16,000달러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 사태의 여파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자체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 상품의 원금과 이자 지급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전에 유튜브 찍을 때가 생각나는데 오늘도 열심히 제가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지금 좀 재미가 없죠. 사실 재미없었던 시간 자체는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재미가 없다가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그 방향성으로 좋은 흐름,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좀 많은 하락이 있고 다시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횡보라는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게만은 볼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뭐 어떤 차트들이나 지표들이 이제는 좀 더 자리 잡고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더 이상 하락할 곳이 없다라면은 상승할 곳이 더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상승을 위한 기다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시장 지금 현재 오히려 기다리면서 조금 더 어떻게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할지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수님, 여전히 이 FTX 사태에 대해서 이 시장에 많은 여파가 남아 있잖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여파가 언제 끝날지 또 이 다시 코인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거래소에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내고 있다고 제가 조사를 조금 해왔는데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아시죠? 네네네. 네, 코인베이스가 이 FTX 파산으로 인해서 시장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뭐 일단 그냥 PPT 간단히 한번 보면 일단은 코인베이스가 월간 전망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또 실기도 했습니다. FTX 사태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저해를 했고 그다음에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좀 촉진하는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미라고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죄송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통해서 시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암호화폐 좀 저점인데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이제 좀 꺼트리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선다라는 뜻은 사실 기관이라는 이 기업들이 참여를 통해서 뭐 어떤 수익을 벌기 위한 목표였는데 돌아선다라는 뜻이 지금 내가 들어가면 그 들어갔던 것만큼도 뽑아낼 수 없는 혹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TX 사태 이후에 그와 연결된 기업들 모두 지금 현재 자금을 빼지 못하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 그래서 2차 피해가 지금 속출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각자 기업들마다 나는 이번에 FTX 사태로 인해서 뭐 크게 피해가 없어. 나 너무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표기를 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2차, 뭐 3차 피해들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찌라시들이 너무 많아요. 뭐 서로 이게 맞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팩트 체크를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부분들 또 저희 투더 골드문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FTX 이 사태로 인해서 거래소에 자금이 묶여 있지만 그 기관과 이제 이 기업들의 그 행보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가 나올 때까지 저희 투더골드문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에 추가로 제가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기반해서 이 상황을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게 곧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가 아닌 현금 보유 선호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5월에도 이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 테라루나 폭락 사건과 함께 이번 FTX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 개인 자산을 보호하자. 이 개인의 자산을 좀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요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에 한동안 잠잠했던 지갑이죠. 암호화폐 지갑 콜드 월렛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콜드 월렛은 명칭 그대로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한 개인 키를 보관하는 도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암호화폐 장기 투자자가 다수 암호화폐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콜드 월렛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콜드 월렛과 핫 월렛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마스크 이런 것들은 핫 월렛이라고 보시면 돼요. 핫 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유동성을 혹은 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핫 월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드 월렛이 있는데 그냥 핫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핫은 항상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이 계속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콜드 월렛은 혈관이 이제 뚝뚝뚝 끊겨 있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간다. 그만큼 뭔가 이 네트워크의 불안정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은 우리가 항상 어떤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장치로부터 항상 연결을 했을 때만 지갑이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뭐 하드 월렛이다, 그다음 혹은 뭐 하드웨어 월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뭐 그냥 그것들을 뭉쳐서 그냥 콜드 월렛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콜드 월렛의 장점은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항상 지갑을 열 때마다 꽂아 써야 되는 혹은 장치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해야만 지갑을 열 수 있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거래소들을 못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지갑으로 옮기는 사례를 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 수많은 거래소들 중에서 내가 여기 코인 어디 거래소인 어떤 코인 나눠져 있을 텐데 그 코인이 언제 거래소 문제로 인해서 못 빼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이제 쥐갑으로 좀 많이 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거래소마다 예전부터 좀 권장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핫 월렛도 좋지만은 자신들의 혹은 이 투자자들의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콜드 월렛을 권유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콜드 월렛의 장점이 최근에 뭐 FTX 사태로 인해서 많이 좀 부각되고 있고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이 선호하는 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핫 월렛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불안하거나 뭐 위험적인 지갑은 아니에요. 근데 해킹 시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저희 컴퓨터가 뭐 언제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해킹 시도가 있는 것이고 그냥 어떤 정보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핫 월렛도 그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킹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유동성을 위해서 혹은 뭐 나중에 뭐 가두리 펌핑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콜드 월렛 또 핫 월렛의 차이점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산에도 콜드 월렛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디센트와 키 월렛인데 이 국산 콜드 월렛은 이 고장이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문의하거나 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한글 인터페이스 제공과 발빠른 토큰 지원,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등 사후 서비스가 원활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장이 얼어있는 상황에서는 또 콜드 월렛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옮겨가는 추세 또 FTX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FTX가 갖고 있는 이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에서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과 또 이더리움만이 남아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코인 한수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예전에 이제 그 FTX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사실 이렇게 파산이 일어나면은 얘들은 가지고 있는 걸 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기들의 자산을 팜으로써 이 파산을 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혹은 뭐 부채 같은 걸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뭐 암호화폐를 하는 기업이니까 암호화폐를 팔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반영이 되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FTX 추정 이제 이더리움 월렛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KNC라고 해서 카이버 네트워크죠. 그다음에 이더리움만 남아가지고 현재 나머지 수 많았던 코인들은 뭐 매도가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 잘하면 카이버나 이더리움도 조금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FTX가 무너지면서 남긴 부채가 우리 돈으로 약 66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100만 명 가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파장은 업계 전반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피해를 보는 업체 중에서도 또 대출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 코인 대출의 큰 손으로 꼽히는 이 대출 업체 제네시스 캐피털이 신규 대출과 상환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FTX 파산으로 이 투자자분들이 불안을 겪고 또 자금 인출에 나서면서 이렇게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출 업체에서도 만약에 자금 인출을 중단하게 된다면 더 이상 투자자들이 의지할 곳은 없는 건가요? 약간 제네시스가 이제 대출을 해줬죠. 뭐 대출을 통해서 너희 FTX의 유동성을 늘려주기 위한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은행가들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혹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우리 한 달 뒤에 갚아라. 이자율 어느 정도 쳐서 한 달 뒤에 갚아라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그 한 달 뒤에 갚으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데 빌려주거나 뭐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항상 자금은 굴려야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제네시스가 FTX에 1.75억 달러 이렇게 빌려주고 이걸 상환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일정 기간에 상환을 받고 그 상황한 거 가지고 뭐 대출도 내가 그걸 대출을 했으면 대출금 갚고 그다음에 다른 데 빌려주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제네시스가 가지는 피해액도 점차 커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현재 국내 은행가나 금융권들이 이 유동성 문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네시스가 모기업에다가 한 10억 달러 정도 긴급 대출을 해달라 이렇게 자금을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 관련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현재 1.7억 달러 물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현금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현재 제네시스로부터 자금 인출 중단 내용은 안 그래도 이 지금 물려 있는데 여기서 내가 기본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더 문제가 생긴다 해서 자금 인출 중단을 했고 여전히 중단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 제네시스 대출 업체의 자금 인출 중단도 사실 기존 금융권의 은행과 비슷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FTX 거래소 이외에도 많은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이
FTX 다음에 또 어떤 거래소가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을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네. 때문에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한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진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FTX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 거래소 중에 FTX 다음이 뭐가 될까? 정말 진짜 궁금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나는 그럼 당장 빨리 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빼야지, 옮겨야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PT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해서 지금 뭐 추정 레버리지인데 이거 빼고 그냥 이 선에 불냐, 파란냐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엄청 빨간색들, 붉은색들이 많은 영역이 FTX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FTX를 기준으로 FTX가 지금 파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붉다는 뜻은 위험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그나마 조금 더 덜 붉은 쪽 거래소를 보면 바이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뜻은 앞으로 바이빗이라는 거래소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위에 맨 위에 있는 게 바이낸스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OKX, 그 위에 있는 게 크라켄, 그다음 그 위에 후오비 글로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거래소들은 그나마 이 파란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추정 레버리지가 낮은 모습, 그만큼 위험도가 좀 낮은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FTX가 한 4.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정도 빨간색이. 그 밑으로 뭐 바이빗 2.3이고요. 그다음에 OKX가 1.2 정도. 뭐 1.2 정도면 1배가 그냥 정배 혹은 한 1.0 밑으로가 좋은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OKX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OKX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 FTX나 뭐 바이빗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TX 거래소 사태와 관련해서 또 다른 거래소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사실 이틀 전 또 FTX 이제 전 CEO죠. 샘 뱅크먼 프리드가 파랑새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한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대화에서 지난주 파산 신청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면서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사실 파산으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객 인출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조금이나마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파산을 안 했다면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사실 안 했다라면 제일 좋았을까요? 사실 근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산 신청을 안 해서 뭐 이렇게 투자들이 좀 이런 패닉셀이나 두려움, 걱정을 좀 덜 수 있다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지금 문제가 한 개가 삐끄덕거리면 그게 연결돼서 다른 것들이 삐끄덕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또 언젠가는 나올 부분들이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수습하기엔 바쁘지만 누나 때도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프로젝트 만들고 했는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발견이 됐고 더 커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샘 뱅크먼이 이제 말한 뭐 FTX 파산 신청 후회한다 이런 내용들, CEO일 때 이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거는 이 정도면 그냥 파산 신청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거기 보면 이제 챕터 11과 챕터 7으로 나누는데 챕터 7 같은 경우는 그냥 가차 없이 뭐 파산 신청하면 그냥 바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이고 네. 10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라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조금 운영하는 대신 문제가 있으면은 뭐 폐기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유한 내용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산 신청하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을 좀 후회한다. 뭐 앞에 말씀해주신 거 뭐 70% 정도는 복구가 가능하고 한 달 안에 고객 인출을 제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는 것이 이제 FTX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뭐 건물을 샀다, 네. 땅을 샀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끝까지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산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뭐
고객들의 돈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믿어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약간 넋두리 정도밖에 안 되죠. 사실 뭐 파산 신청 이미 그쵸. 들어갔고 자기는 이제 CEO에서부터 뭐 벗어났는데 이게 크게 뭐 도움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사실 현재도 그가 이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긴급 투자금 80억 달러를 유치하려고 했고 또 고객과 투자자 자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자산까지 투입했다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중앙화 거래소인 FTX 사실 많은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자금이 유출이 돼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그중 일부는 또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할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사람들이 옮기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 7일간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이용자 수 및 거래량을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디파이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가는 거 과연 안전한 방법일까요? 사실 좀 더 안전하죠.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그래도 이 계약을 통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거래소에다가 나의 이걸 예치를 하고 그 예치를 그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상호와의 계약을 통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리스크로부터는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뭐 디파이 스마트 계약 위험성은 있다. 하지만 뭐 그전 FTX 사태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인데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고 중앙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디파이를 통해 자기 자산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디파이 금융이 당분간은 좀 더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더 다행인 소식은요.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이 또 아직 금융 시스템까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영란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좀 금융 시스템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합니다, 한수님. 사실 뭐 암호화폐 이 FTX를 보시면은 FTX가 사실 뭐 로빈후드라는 거래소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코인들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어느샌가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는 구별이 잘 되어 있고 이 암호화폐 안에서는 자기들만의 투자와 그 암호화폐를 하는 기업들만의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 이게 전염이 돼서 전통 금융에 연결되기에는 좀 미묘하다. 뭐 전통 금융의 큰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들은 좀 미묘한 부분이고 실제로 그 기업들이 뭐 운영을 함에 있어서 뭐 개발함에 있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진 않았거든요. 그냥 네. 이제 시작하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지 않을 거고 이건 영란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지금 코인 얘기지만 뭐 주식이나 채권 뭐 등등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걱정 놓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영란은행이 이 FTX 사태와 관련된 많은 일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낙진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FTX 파산이 또 시스템에 위험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까지 시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FTX 사태와 관련된 이슈들 살펴봤고요. 조금 지겨우실까 봐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적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연준 관계자들이 이제 곧 있을 금리 인상 발표에서 또 경기 후퇴 없이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수님,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덧붙여 주시죠. 혹시 뭐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나요? 체감이 되나요, 혹시?
그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네.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느끼는 물가는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대출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대출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제가 덜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컸던 거는 사실 기름값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어느새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물론 전쟁 때문이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 그나마 안정세,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괜찮구나. 근데 이 기름값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기름을 안 쓰니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기름을 쓰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네. 기름의 양이 줄 것이고 그 양이 줌에 따라서 당연히 원하는 사람은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그만큼 이걸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부합하는 거다라고 보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좀 느끼고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제 점차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소매 뭐 판매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생산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11월 달 이제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 달로 넘어가서 12월 달이 이 11월 달에 좋았던 흐름을 그대로 받고 이어갈 수 있는가를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나 그다음 은행 총재들을 보시면은 현재 물가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대신 금리 인상 포인트는 낮아질 것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년 한 2월까지 예측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래서 2월까지는 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좀 꽉 졸라매시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연준 위원들은 그래도 아직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 금리 인상 발표에서도 50bp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 또한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올 2분기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소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모든 경기가 또 침체 속에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뚝심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시죠. 이분은 굉장히 제가 봐도 꾸준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뚝심 있게 매일 비트코인을 한 개씩 사겠다라고 며칠 전 보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뭐 작년 9월에 이제 법정화폐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채택을 했는데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것 순간부터 그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꾸준히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의 또 유명한 맥시멀 리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대통령이 꾸준히 매입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가치를 좀 증명하고자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나의 선택이 이만큼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선택이 맞았다라는 걸 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살바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트론의 저스틴선 또한 매일 1BT씩 매입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오늘부터 진행이 될 텐데 둘이 또 이렇게 1BTC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자금이 조금 부럽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자금이 있다라면은 1BTC 계속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연내 도입한 건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똑같아요. 그때 루나 사태나 그다음에 최근에 트론 사태나 네.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사실
뭐 달러에 연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 깨질 수가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서로의 믿음 하에 이루어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뒤에 뭐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 네, 사실 리플과 또 위믹스에 대해서도 네.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네. 이는 저희 TV 방송 이후에 또 무료 방송에서 네네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FTX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안, 미국 연준의 물가 방향성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한수님께서 1부에서 계속했던 우리 FTX 사태와 관련한 코인이죠. 바로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요. 솔라나 코인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뭐 사실 뭐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네. 좋진 않습니다. 사실 좋진 그렇군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라나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다음에 솔라나가 앞으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뭐 솔라나 코인뿐만 아니라 세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세럼이라고 하면은 FTX가 만든 코인이죠. 그렇다 보니까 FTX가 무너지니까 세럼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 뭐 나를 만든 기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나를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연결이 되겠지만은 그런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솔라나는 그렇진 않거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개발진이 든든하고 생태계가 좋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만 이 FTX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피해를 또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솔라나는 이 FTX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뭐 간단히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 솔라나의 뒤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라나를 개발함에 있어서 FTX가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솔라나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뭘 주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나는 뭘 담보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뭘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한테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한 성의로 뭘 주겠어? 코인을 그렇죠. 코인을 줘야죠. 주겠죠. 네. 네. 솔라나를 줬어요. 그게 솔라나 코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솔라나를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FTX 입장에서는 내가 한 5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에 대한 것을 솔라나로 받았다. 그래서 한 전체 유통량의 한 10% 정도를 솔라나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솔라나가 발행한 10% 정도가 지금 FTX에 있었던 것이고 FTX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FTX가 힘들면 10%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차트를 좀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솔라나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원래는 인스타그램에 NFT를 하는데 솔라나 기반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그 급등한 것만큼 뱉어냈습니다. 이제 하락 기준으로 보자면은 최저점은
한 69% 정도 떨어졌고요. 현재는 한 61%, 2%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다. 자, 이게 이제 고점에서부터 62%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점에서부터 이 62%를 메꾸려면 몇백 프로를 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느끼는 하락에 대한 수치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인스타그램 NFT 저도 그 뉴스를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솔라나가 그 이슈 때문에 되게 좋았다가 또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요즘 또 솔라나에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나요? 네. 솔라나가 사실 제가 이제 그 어떤 특정 사이트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코인마다 등급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등급을 매겨놨는데 처음에 솔라나가 좋았을 때는 뭐 AA-였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 A로 좀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A라는 등급도 높은 등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외에 코인들을 보면 다 A 밑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알트 코인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교를 하자면 A 등급도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다만 더 좋은 상태에서 좀 낮은 좋은 상태로 좀 떨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만 들여서 25번의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다라고 해요. 서비스 안정성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도 높은 평가를 받는 코인이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 코인 현재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솔라나가 사실 올해도 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서비스 안정성 문제까지 제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A라는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 등급 아직 뭐 높은 등급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솔라나도 코인을 차트로도 같이 알아볼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차트를 보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차트를 네. 본다고요? 그 솔라나 코인을 판단할 때 네.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네. 차트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냥 바로 설명하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PPT를 통해서 뭐, 이렇게 차트 설명은 뒤에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네. 하고, 일단은 우선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66조라고 해요. FTX가 66조인데 앞에 말씀드렸죠. 뭐 챕터 11이 있고 챕터 7이 있는데 이제 챕터 11 같은 경우는 파산 뭐 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어서 회생을 좀 노려보시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법정 관리와 좀 비슷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챕터 11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FTX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FTX 지갑 보유 자산 분석인데 여기에 보면 솔라나 관련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솔라나를 기반으로 만든 프로젝트들도 많고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이 솔라나 내용들이 영향을 받고 솔라나가 그만큼 가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 한 10% 정도, 네. 유통량이 10% 정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한 5차례 정도 여기 보시면 알라메다, 그 다음에 FTX 트레이딩 이제 거래소 등등 그 다음에 이런 벤처 기업과 FTX에서 받은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만 봐도 한 10%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얘들이 힘들면 솔라나도 영향을 받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언락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2027년, 뭐 28년, 25년까지 언락이 있는데 이 언락이 나오면 어떤 효과를 나올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언락이라는 게 시중에 유통량이 는다라는 뜻이면은 유통량이 는다라는 뜻은 희소성이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제가 일부에서 제네시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기관별 FTX에 묶여 있는 자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네시스가 엄청난 많은 자금을 지금 그러네요. 물려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후오비도 있고요,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다른 뭐 크립토닷컴 등등 여러 기업들과 거래소들이 좀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솔라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거래소들이 좀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로 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네시스 솔 물량 분배 비중이라고 하는데 솔라나가 초기에 펀딩을 할 때 50%에 가까운 물량을 이제 뭐 팀이나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놀림을 받았거든요. 아, VC 체인이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없으면은 돌아가지 않는 체인이다라는 놀림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내 물량을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 들고 있다, 50%가 들고 있다라는 뜻은 이 커뮤니티로 흘러가야 되는 이 탈중앙화가 무너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을 기회로 여태까지 뭐 VC 체인이라는 놀림을 받음으로써 탈중앙화를 벗어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이서야 이렇게 FTX 사태로 그다음에 뭐 84랑 89 그다음에 시장의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탈중앙화 코인이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아,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떨어져?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손절 권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코인 자체의 상패 가능성은 현저히 적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탈중앙화가 된다면 코인의 미래로 봤을 때도 진정한 가치 상승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솔라나는 강력한 조력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메다 리서치 혹은 FTX 벤처스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가 동그라미를 미리 좀 칠해놨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앱토스, 그리고 클레이튼,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그 다음에 폴리곤, 그리고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앱토스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있고 니어는 또 떨어졌다 회복하고 있고 폴리고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흐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폴리곤 자체는 워낙 좋은 힘을 가지고 있고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다. 근데 솔라나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힘들고 있고 당분간 생태계 침체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솔라나 코인이 상패 가능성은 매우 적고 또 아직은 손절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솔라나 코인 자체로도 충분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막대를 체크해 볼까요? 막대 그렇죠. 차트를. 막대 이제 네. 뭔가 나올 때가 됐죠. 네.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솔라나 검증자 수랑 탈중앙화 수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검증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검증을 한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검증하는 사람이 많으면 앞으로 이 프로젝트 개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는 캐치를 해주고 겹치고 서로 체크 왔다 갔다 체크를 통해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검증자 수가 늘고 있다라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탈중앙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자, 앞에 이제 VC 체인이다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탈중앙화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런 그 VC 체인들도 좀 매도세가 이전부터 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나옴으로써 탈중앙화 수준이 좀씩 높아지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솔라나 생태계에는 이 탈중앙화가 높아짐에 따라서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스테이킹 비율이에요. 사실 솔라나의 스테이킹을 얼마 하냐에 따라서 솔라나가 그만큼 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솔라나 스테이킹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솔라나의 수익 창출에 있어서는 당장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솔라나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더리움 이게 레이어 1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개발자도 한 6만 8천 명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솔라나도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 2만 명 정도. 그다음에 폴리곤이 8,800명, 아발란티 클레이톤은 이어지는데 그만큼 솔라나는 레이어 1에서 진짜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각광받던 종목이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나 개발자 수 증가 추이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 개발자 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검증자가 늘었다라는 것처럼 개발자가 는다라는 뜻은 이 생태계의 번영이나 확장에 그만큼 많은 머리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앞에까지는 가장 좀 안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힘들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솔라나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건 알겠어. 뭐 그래 뭐 이제 개발자 수도 늘고 뭐 그다음에 검증한 사람 수 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좀 더 임팩트 있는 건 뭘까라고 봤는데 자 왼쪽 그래프가 11월 7일 그래프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11월 14일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이 파란색이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수치가 줄었고요. 그만큼 이 솔라나의 수치가 많이 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8%였는데 17%까지 늘었거든요. NFT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 점차 증가하는 데는 인스타그램이 한몫을 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 가격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NFT 영역에서 점차 많은 발전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좀 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솔라나 차트를 좀 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한 70% 정도 제가 떨어졌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코인들이 횡보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솔라나도 사실 횡보를 들어갔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밑에 있냐 아니냐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5일 이동 평균선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제 지지 라인이 하나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그 전에 단편적으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나왔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죠. 넓어졌다라는 뜻은 이제 좁아진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좁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횡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캔들에 관련해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캔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뒤에 캔들 강의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전달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1시 반에 있을 무료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캔들 강의를 통해서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이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의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솔라나 검증자가 늘고 있고 또 검증자가 는다는 건 그만큼 보안이 강화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개발자 수가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전망성을 좋게 보시고 계셨습니다. 또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솔라나의 NFT 영역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를 한다면 솔라나의 가치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매일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